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은 묘하게 차가웠어요. 2024년 7월 15일 오후 2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2주가 지난 날이었죠. 테이블 한쪽에는 큰오빠와 형수님이, 반대편에는 둘째 언니와 매형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서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큰오빠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슨 내용일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전 재산 500만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장남 박준석 씨에게 200만 원, 차녀 박미경 씨에게 200만 원, 막내딸 박지연 씨에게 50만 원을 상속합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장례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명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큰오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는 형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그대로였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지연, 올해 40살이에요. 큰오빠 박준석은 45살로 부산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둘째 언니 박미경은 42살로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셋 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대학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었죠. 2019년 3월 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폐암이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68살이셨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오빠한테도 언니한테도 말하지 마라. 걱정만 시킬 것 같구나. 하지만 저는 바로 다음날 가족 단톡방에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폐암 진단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큰오빠의 답장은 5시간 후에 왔어요. 뭐, 아버지가? 나 지금 싱가포르 출장 중인데 다음 주에 들어가면 병원 같이 가볼게. 언니의 답장은 그보다 더 늦었어요. 어머, 정말. 근데 나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당분간 서울 못 올라갈 것 같아. 지연아, 미안한데 네가 좀 돌봐드릴 수 있어? 그 당분간은 5년이 되었어요. 2019년 4월 저는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리 직급에서 일한 지 8년째였고 막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월급은 32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혼자 두고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저희 셋을 혼자 키우셨어요.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아버지와 저는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비용이 평균 150만 원씩 들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죠. 거기에 영양제, 항구토제, 진통제, 한 달에 약값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큰오빠는 매달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처음 3개월만요. 그 후로는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지연아, 미안한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이해해줘. 언니는 처음부터 50만 원씩 보냈어요. 그것도 2달에 한 번씩이요. 지연아, 피아노 학원 운영이 생각보다 힘들어. 우리도 애들 둘 키우느라 빠듯해.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 평균 지출이 500만 원 정도였어요. 병원비 3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오빠와 언니가 보내는 돈을 합쳐도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나머지 400만 원은 제가 채워야 했죠. 저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적금을 깨서 썼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시면서 모으신 돈이었죠.
그 돈이 1년 반 만에 바닥났어요. 그 후로는 제 적금을 깼어요. 3천만 원. 그것도 6개월 만에 다 썼어요. 2021년 초 저는 막막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댈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언니, 아버지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와요. 제 적금도 다 떨어졌어요. 우리 셋이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큰오빠의 답장이었어요. 지연아, 나도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최대한 보내고 있는 거야. 언니도 비슷했어요. 지연아, 우리도 빠듯해. 근데 네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아? 당연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2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자는 월 1%였어요. 그 돈으로 또 4개월을 버텼죠. 2021년 중반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병원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 6시간, 시급 960원,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짐만 되는구나.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제 짐이 아니에요. 전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컸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면서 큰오빠가 서울에 온 횟수는 딱 3번이었어요. 2020년 추석, 2022년 설날, 2023년 추석. 언니는 4번 왔어요. 2020년 설날과 추석, 2022년 설날, 2023년 추석. 올 때마다 머무는 시간은 길어야 2~3시간이었어요.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전부였죠. 2023년 추석 때 일이에요. 오빠와 언니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빠와 언니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죠. 아버지는 안방에 누워 계셨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점심을 먹은 후 큰오빠가 아버지와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찍어요.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죠. 큰오빠는 그 사진을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행복한 추석, 가족의 소중함, 효도는 언제나 옳다. 저는 그 해시태그를 보면서 씁쓸했어요. 효도는 언제나 옳다고요? 1년에 한 번 와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효도인가요? 식사를 마치고 다들 돌아간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오빠랑 언니는 바쁘니까 네가 조금만 더 참아다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4년 5월 27일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새벽 3시 42분이었어요.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아버지 병실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아,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서울대병원 302호실이에요. 큰오빠는 4시간 후에 도착했어요. 미안, 부산에서 올라오느라 시간이 걸렸어. 언니는 6시간 후에 왔어요. 지연아, 미안해. 애들 학교 보내고 왔어. 장례식장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빈소 예약, 수의 선택, 장지 결정. 모든 것을 혼자 했어요. 큰오빠와 언니는 와서 앉아만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다시 앉고 그게 전부였어요. 장례 3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셨던 식당 동료분들, 동네 이웃분들, 제 친구들, 다들 아버지를 추모해 주셨어요. 조문객 중 한 분이 큰오빠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드님, 아버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드님도 참 효자시네요. 큰오빠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께 잘 못해드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장례 비용은 총 52만 원이 나왔어요. 장례식장 대관료 20만 원, 음식비 18만 원, 기타 비용 14만 원, 영정사진, 관, 수혜, 운구비, 화장비, 모든 걸 합치면 52만 원이었어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장남 박준석 씨에게 200만 원, 차녀 박미경 씨에게 200만 원, 막내딸 박지연 씨에게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은 장례 비용으로.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올 때 큰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장례 비용이 52만 원 나왔다며? 그럼 아빠가 남기신 50만 원으로는 부족하네. 네가 2만 원 보충해야겠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을 모두 정리했어요. 병원비, 약값, 영양제, 생활비, 영수증을 다 꺼내서 엑셀에 정리했어요. 총 2억 1, 200만 원이었어요. 큰오빠가 보낸 돈은 총이 800만 원, 언니가 보낸 돈은 800만 원, 둘이 합쳐서 600만 원이었어요. 저는 1억 600만 원을 썼어요. 아버지 적금 1억 2천만 원, 제 적금 3천만 원, 친구한테 빌린 돈 2천만 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 모두 합치면 정확히 1억 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산은 50만 원이에요. 1억 60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받았어요. 반면 오빠는 이 800만 원 보내고 200만 원을 받았어요. 언니는 800만 원 보내고 200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유언장 공개 일주일 후 큰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아버지 집 비워야 되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가서 정리하자.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자 큰오빠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미안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네가 먼저 시작해 줄 수 있어? 나는 다음에 갈게. 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미안해. 큰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야 해. 네가 먼저 좀 해줘. 저는 혼자 아버지 집에 갔어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 집에서 사셨어요. 저도 대학 졸업 전까지 여기서 살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함께 산 이 공간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아버지 옷을 정리하고 책을 분류하고 서류를 챙겼어요. 혼자서 3일 동안 일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물건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하나하나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어요. 지연아, 정리 다 됐어? 아버지 통장이랑 인감도장 어디 있어? 찾으면 나한테 좀 보내줘.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아버지 집월세 계약서 있지.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집주인한테 연락해야 되거든. 저는 그냥 내라고만 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아버지 집 정리를 거의 다 끝냈어요. 혼자서요. 큰오빠와 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계속 왔어요. 저거 어디 있어? 이거 찾았어? 그거 버리지 말고 챙겨둬. 유언장 공개 3주째 되던 날 갑자기 가족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큰오빠가 만든 거였어요. 방 이름은 박씨 가문이었어요. 첫 메시지는 큰오빠가 보냈어요. 지연아, 집 정리 다 끝났지. 수고했어. 그런데 장례 비용 52만 원 중에 아빠가 남기신 50만 원 빼고 2만 원은 네가 냈다며. 그거 우리 셋이 나눠서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잠시 멍했어요.
2만 원이요? 2만 원을 나눠내자고요. 언니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맞아. 장례 비용은 우리 셋이 똑같이 내는 게 공평하지. 지연아, 52만 원을 3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7만 3천 원 정도 나오는데 아빠가 50만 원 주셨으니까 우리가 2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당 666원씩 내면 되겠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왔어요. 오전 9시, 지연아, 메시지 봤어? 오전 11시, 지연아, 왜 답장 안 해? 오후 2시, 지연아, 뭐 문제 있어? 오후 5시, 언니 지연아, 오빠가 물어보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오후 7시 큰오빠, 지연아, 666원 계좌번호 알려줄게. 입금해줘. 저는 그날 밤 10시에 처음으로 답장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했어요. 666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큰오빠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지연아, 아버지 집 정리하면서 나온 물건들 중에 쓸만한 거 있으면 우리도 좀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아버지 서재에 있던 골동품 도자기들, 그거 좀 가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빠가 가져가세요라고 답했어요. 언니한테도 메시지가 왔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쓰시던 서예 도구들 있잖아. 그거 우리 큰애가 서예 배우는데 줄 수 있어. 네, 가져가세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단톡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저거는 누가 가져갈 거야? 아버지 옷은 어떻게 할 거야? 모든 질문은 제게 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와서 정리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톡방에 폭탄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큰오빠, 그런데 지연아, 너 아버지한테서 받은 50만 원 있잖아. 그거 사실 우리 셋이 나눠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언니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졌어요.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유언장에서 지연이한테 50만 원 줬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 장례 비용으로 쓰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잖아. 실제로 장례 비용이 52만 원 나왔으니까 그 50만 원은 이미 다 쓴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지연이는 사실 아무것도 못 받은 거고 우리 셋이 아버지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 큰오빠,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기신 500만 원에서 장례비 52만 원 빼면 448만 원이 남는데 이걸 셋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49만 3천 원 정도 받는 게 공평한 거지. 나랑 언니는 이미 200만 원씩 받았으니까 지연이가 우리한테 각각 50만 7천 원씩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제가 그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요?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언니, 지연아, 오빠 말 들었지?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지. 큰오빠, 지연아, 답장 좀 해봐. 우리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싫잖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1일차 23개 메시지. 95. 큰오빠, 지연아, 일어났어. 9417. 언니, 지연아, 오빠 메시지 봤지? 1313. 큰오빠, 지연아, 왜 답장 안 해? 11. 28. 언니, 지연아, 바쁜 거야? 12. 15. 큰오빠, 점심 먹었어? 메시지 좀 확인해봐. 계속. 2일차 41개 메시지. 8. 30. 큰오빠, 지연아, 어제 왜 답장 안 했어? 8. 55. 언니, 지연아, 우리 그렇게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9. 30. 큰오빠, 가족끼리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10. 15. 언니, 지연아,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공평하게 받을 권리 있어. 계속.
3일차 52개 메시지 7:45 큰오빠 지연아 3일째 답장 없는데 무슨 문제 있어? 8:20 언니 지연아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알지? 9영 큰오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시해? 10영 언니 지연아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11 30 큰오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거 정말 싫어하셨을 거야. 계속 4일차 40개 메시지 내용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너 혼자만 아버지 모신 것처럼 행동하지 마.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돈을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지연아, 너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 많지? 우리는 바빠서 아버지한테 자주 못 갔던 거야. 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었잖아. 우리는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게 제 선택이었나요? 제가 5년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게 할 일이 없어서였나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어요. 5일차부터 7일차까지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루에 60개, 70개씩 왔어요. 내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지연아,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유산 분배, 불공평하다고 소송 걸 수도 있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 쓰셨을 수도 있잖아. 너 혼자 아버지 모시면서 유언장 내용 바꾸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날 메시지 156번째가 왔어요. 큰오빠, 박지연. 네가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정말 실망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정말 슬퍼하실 거야. 너는 효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족들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는 네 오빠고 언니야.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긴 답장을 작성했어요. 오빠, 언니. 제가 지난 7일 동안 답장하지 않은 건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19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5년 1개월 동안이요. 그 기간 동안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은 총 2억 200만 원이에요. 영수증 다 있어요. 오빠가 보낸 돈 800만 원, 언니가 보낸 돈 800만 원, 합계 600만 원, 나머지 1억 600만 원은 제가 댔어요. 아버지 적금 1억 2천만 원. 제가 관리하면서 다 썼어요. 제 적금 3천만 원 전액 썼어요. 친구한테 빌린 돈 2천만 원. 아직도 갚는 중이에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 약 840만 원. 전액 아버지 병원비로 썼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유산은 50만 원이에요. 1억 600만 원 쓰고 50만 원 받았어요. 오빠는 이 800만 원 보내고 200만 원 받으셨어요. 언니는 800만 원 보내고 200만 원 받으셨어요. 계산 맞죠? 5년 동안 오빠가 서울에 온 횟수 3번. 5년 동안 언니가 서울에 온 횟수 4번. 그나마도 명절 때 2~3시간씩만 계셨어요. 아버지가 매주 수요일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 갈 때 누가 모시고 갔을까요? 저예요. 아버지가 밤에 고통스러워 하실 때 누가 옆에 있었을까요? 저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누가 손을 잡고 있었을까요? 저예요. 장례식 준비, 빈소 예약, 장지 결정, 3일 동안의 장례, 집 정리. 누가 다 했을까요? 저예요. 그리고 지금 오빠와 언니는 제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시네요. 공평이요. 5년 동안 매주 병원 가는 게 공평인가요? 5년 동안 밤잠 못 자는 게 공평인가요? 제 직장을 그만두는 게 공평인가요? 제 적금을 다 쓰는 게 공평인가요? 오빠, 언니,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어요. 저는 50만 원 받았고 그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대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앞으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할게요.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지연, 드림,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단톡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큰오빠와 언니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문자가 계속 왔어요.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거든요. 형수님 번호, 매형 번호.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어요. 모두 차단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큰오빠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150만 원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공통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져서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언니는 큰아들이 게임 중독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제게 연락하려고 했대요. 돈을 빌리려고요. 하지만 제 번호는 이미 바뀐 상태였어요. 저는 친구한테 빌린 2천만 원을 다 갚았어요.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월급이 괜찮았거든요. 마케팅팀 대리로 들어갔어요. 월급은 3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에 살지만 제 공간이에요. 퇴근 후에는 요가를 배우고 주말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요.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1년이 지났어요. 2025년 5월 27일 아버지 일주기였어요.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이른 시간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례상에 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지연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괜찮아요. 새 직장도 다니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아버지, 저 잘못한 거 아니죠?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지연아, 너는 잘했어.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오전 10시쯤 큰오빠와 언니가 산소에 도착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집으로 돌아온 후였어요. 그날 저녁 공통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오빠랑 언니가 네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던데. 어떡하지? 저는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지인이 물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대답했어요.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2026년 1월, 저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분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선택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요. 사랑은 강요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요. 제가 받은 50만 원은 적은 돈이에요. 하지만 그 50만 원은 제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거라고 믿어요.